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태수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보험 전문가 강태수입니다. 네, 보험의 가치를 찾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가치 있는 보험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최문식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항상 시청자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보험 전문가 최문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문식 전문가님도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윤주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 알기 쉬운 길로 인도해드리는 보험 길잡이 보험 전문가 조윤주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 먼저 만나보셔야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강태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다른 거죠?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완전히 다르죠. 저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이 차이를 모르셔가지고 제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나 자동차 보험 있는데 나 보험 있는데 똑같은 걸 또 들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뭔지 왜 꼭 필요한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 낸 운전자는 두 가지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민사적인 책임하고 형사적인 책임인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 망가지죠. 그리고 운전자분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나 그리고 망가진 그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는 이런 거를 보상해 주는 부분이 바로 민사적인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로 상대방 자동차를 망가뜨린 부분과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망가뜨렸으니까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거고요.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길거리에 보면 자동차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고들을 다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세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두 번째는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별도의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자, 피해자가 다쳤으니까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지죠. 합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금액과 변호 비용, 그리고 벌금 등을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 손해배상 책임인 거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변호 비용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군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2대 중과실 사고, 뭐 중상해 사고, 이런 사망 사고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사실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대 중과실 사고.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2가지 유형인데요. 우선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무면허 등등 뭐 자료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12가지 유형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처리를 해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다만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상해 사고입니다. 먼저 중상해라는 게 어떤 걸 중상해라고 할까요? 중상해는 부상의 정도, 진단 주수를 떠나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의 중대한 손실이나 뭐 신체 중요 부위의 영구적인 불구 또는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초래했을 때 이때를 중상해로 본다고 하는데 결정은 뭐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합니다. 자, 이러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또 피할 수는 없죠. 자, 마지막 사망사고입니다. 자,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 보험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아예 피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장 중요한 게 이 피해자와의 합의죠. 합의를 해야지만 이렇게 형사처벌 요 수위를 좀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뭐 12대 중과실 사고나 뭐 사망 사고 이런 게 나서 뭐 벌금형에 처해졌을 경우에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식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말 1년에 한두 번밖에 운전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만 그 한두 번이라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제가 감히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운전자 보험으로 이 벌금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필수 중에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세 가지 유형의 사고, 뭐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와 같은 사고들 중에서도 저는 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랑 정말 상관없을 거다. 난 괜찮을 거다. 난 안전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분명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행 중에 교차로를 지난다. 교차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차로 통과 전에 불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빠르게 통과하시겠어요? 아니면 멈추시겠어요? 자, 이거를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있어요. 신속히 통과할지 아니면은 멈출지 그 상황에 운전자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죠. 이거 12대 중과실 위반입니다. 자, 그 외에 운전하다가 뭐 불법 유턴이라든지 뭐 과속, 소위 말하는 칼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렸는데 1시간 동안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이거 다 12대 중과실 위반이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또 여기 우리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뭐 어디 가죠? 주유소 가죠? 그러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주유소를 제외하고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 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다 인도 너머에 있어요. 인도 안쪽에 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하러 들어갈 때는 그 인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지나쳐 가야 돼요. 자,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A필러라고 하죠. 이 A필러 여기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보행 중인 사람과 사고가 났다? 그럼 뭐예요? 보도 침범, 12대 중과실입니다. 자, 이런 12대 중과실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만 명 이상이 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누구나도 다 있을 거예요. 이 신호 위반이죠. 자, 결코 적지 않은 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12대 중과실에 스쿨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아나운서님, 네.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민식이법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는 사고 이야기하는 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쿨존을 지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천천히 더 느리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자,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다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주 내용이 뭐냐면 이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해서 달리다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최대 무기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 네. 보통 스쿨존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쿨존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스쿨존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이나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등 이런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만 지정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스쿨존 지정 가능 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뭐 학원, 놀이터, 심지어 아파트 입출입구까지 지정이 가능해졌어요. 그 예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달려오다가 차랑 콩 하고 부딪혔어요.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그런 데는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됩니까? 우선 정차해야 되죠. 자, 정차해야 되는데 그 운전자는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 부모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운전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 정말 중요한 보험이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부분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해서 유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법이 개정돼서 바뀌게 되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바뀐 법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었죠. 뭐 9대, 10대 막 이랬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12대 중과실로 중과실 사고 유형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9대, 11대 요 중과실 요때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은 현재는 12대 중과실이잖아요. 몇 가지 유형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손해보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민식이법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을 바꾼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7명은 민식이법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운전자 보험이나 요즘 운전자 보험이나 매달 내시는 보험료는 월 10,000원, 20,000원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이 예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본인의
본인의 운전자 보험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운전자 보험에서 핵심적인 보장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합의금을 주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사실 잘 대처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때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줬다면 요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준다는 점 중요하죠. 자, 그런데 회사마다 선지금이라든지 보장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각 회사마다 꼭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벌금인데요. 시비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랑 별개로 벌금이 부과합니다. 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자꾸 뭐 하나씩 추가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운전자 보험을 제가 가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뭐가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빠르게 알아보고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꼭 필요한 담보, 중요한 담보, 원하는 담보만 딱딱 집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데 운전자 보험인데 막 상해 담보들 여러 개 좀 넣어서 막 월 납입료를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법 바뀌면 바꿔야 되는 운전자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상해 담보들로 인해서 월 납입료를 이렇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중요한 담보들로만 구성하면 사실 한 2, 3천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렇게 가입해서 유지하시고 나는 꼭 상해 담보 이런 거 좀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속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 운전자 보험 말고 비갱신형으로 정해진 기간만 내고 그다음에 꾸준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상해 보험을 하나 더 드셔서 가져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좀 더 유리합니다. 자, 끝으로 현재 성인이라면 대부분 자동차 면허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운전들도 다 하시죠. 안전운전, 방어운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고는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고 또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보호막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운전자 보험까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운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최문식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되고 신체의 노화도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퇴 이후,
노후의 경제적 도움을 드려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재가보험 시청자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일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사회자님도 건강보험료를 당연히 내고 계시죠? 네. 예, 그럼 혹시 이 납부 통지서, 집으로 날라오는 납부 통지서를 본 기억이 있으실까요? 보기는 했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통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화면에 나오죠. 대부분의 국민이 거의 평생을 내시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 자, 이분은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이분은 55,160원 정도를 내셨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분은 전월에는 3,230원, 그리고 당월에는 한 4,050원 정도를 내셨죠. 자, 이 보험료를 거의 전 국민이 일평생 내고 계시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이 보험료가 쓰이는 용도는 바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 서비스.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재가보험은 이 복지 제도와 관련이 있는 보험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재가보험은 장기요양 복지 제도와 관련이 있고요. 이 복지 제도를 이해하시면은 재가보험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자, 다음 화면인 요양 등급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시설급여를 우리가 아는 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은 시설급여를 이용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재가급여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방문 삼총사에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복지연구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약시간도 챙겨주고 산책도 해주시고 또 말동무도 해주시면 이분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쥐야간 보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전에 가서 뭐 TV도 보시고 또 친구도 사귀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다 오면 운영하는 업체의 비용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보험공단에서 이 비용을 나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비용들을 모두 부담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100% 지원은 현재는 아니고 현재 본인 부담금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사실 은퇴 이후의 시점에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빠듯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양 등급을 신청했을 때 실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4년까지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화면에 나오죠. 얼마나 되시고 또 실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통계 자료를 화면에 보시면은 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인데요. 화면에 빨간색으로 타원형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100%라고 써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2024년 4분기까지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총 130만 명 정도가 되시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화살표 밑에 인정자라고 해서 실제 등급에 통과되신 분들이 대략 한 116만여 명 정도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율로 보면은 신청자 대비 89.5% 정도가 실제 등급을 받고 통과되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9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등급 받으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식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고요. 2020년도부터 보면 계속 통과율이 조금씩 상승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일평생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 부여에 대한 공적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재가보험이 노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자기부담금이 15%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가보험은 이 15%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시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사의 재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 수령의 조건이, 자, 등급을 받고 화면이 나오죠.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회라도 다녀오면 매월 60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 또 복지용구를 월 1개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 40만 원, 그리고 방문요양도 월 1회 이상 사용하시면 40만 원, 그래서 총 월 1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140만 원, 그리고 다음 달도 140만 원. 자, 1년, 3년, 10년 뒤에도 100세까지 매달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 15%를 제외한 한 20만 원 정도를 제외한 120만 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남게 되는데요. 노후에 생활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보험이 A보험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B보험사에도 있고 C보험사, D, E보험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보험사에 한 곳만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B 플러스 C 혹은 C 플러스 D 혹은 A, B, C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받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사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래야 보험금 수령액도 두세 배를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가급여 등급이 총 6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몇 등급을 받아야 이 보험금이 수령이 가능한 걸까요? 네, 등급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급은 총 6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1에서 4등급은 신체 등급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등급이고요. 5등급과 6등급이 있는데, 자, 6등급은 우리가 6이라는 숫자로 표시하지는 않고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고요. 5등급은 말 그대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고, 인지지원 등급은 좀 약한 치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용구는 1에서 인지지원 등급 사이 아무 등급을 받으셔도 보험금 수령이 되시고, 방문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사이 아무 등급을 받으셔도 지급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1에서 5등급 사이의 등급만 받게 되면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등급을 신청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재가복지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등급 대행 서비스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과 상담을 통해서 등급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혼자 하시면은 처음이라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등급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또 대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금처럼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요양 등급을 받고 이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시게 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도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입한 전체 보험을 열어보고 보험 전문가에게 검사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고령자, 노령자분들께 필요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 40대 젊은 분들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젊으신 분들도 매우 그 관심도가 높으신데요. 이유는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한도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등급을 못 받는다 하여도 내가 불입한 보험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지환급금이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에 65세가 넘어서 혹시 등급을 받으시면 매달 한 3, 4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등급을 못 받는다 하여도 내가 낸 보험금을 100% 이상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재가보험 준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세요. 네, 이 재가보험은 인기가 많은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모두 가성비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보험사 선택이 중요하시고요. 둘째는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가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이와 관련된 보험 약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재가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고 계실 텐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두고 있죠.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보험 가입 순서입니다. 많고 많은 보험들 대체 어떤 순서로 가입해야 더욱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조윤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왜 이런 주제 선정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주변에 한 명쯤은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해줬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설명도 잘 안 듣고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보상을 못 받거나 나와는 맞지 않는 보험이라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보시고 나중에 본인께서 갖고 계신 보험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본인의 보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보험을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우리 MC님은 보험 준비 왜 하셨나요? 뭐 아무래도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비용적인 부담이 클 테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큰 병에 걸리면 이 생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돈 받아서 기대려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만 많이 받으면 보상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보험료만 많이 내면 보장을 많이 받을까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네, 만약에 암에 걸려서 암병동 6인실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환자들끼리 무슨 얘기할까요? 뭐 무슨 암으로 오셨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세요?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다가 대장암으로 입원하신 분이 자기는 보험료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나 내세요? 했더니 저는 한 달에 30만 원 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이 그러면 난 60만 원 내니까 1억 받겠네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셨다가 막상 청구하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시면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네, 그러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준비를 잘 하시려면 가입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의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중도 해지한 보험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게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설계받아서 제대로 가입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험인 걸 확인하시면 갈아타고 하다 보니 그렇게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거죠. 네, 저한테 받으신 많은 분들도 난 다 완벽하게 해놔서 손볼 게 없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분석하려고 열어보면 말도 안 되게 가입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일반 소비자분들은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좋습니다. 그럼 보험에는 암, 뇌, 실속, 입원비, 수술비 등등 수많은 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좋을까요? 우리 MC님께서는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1순위로 준비해야 될 보험이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암보험이지 않을까요? 네, 역시 암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보통 10명 중 7명이 암보험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암보다는 실손보험이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1순위로 실손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 실손보험을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 실손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필수인 보험인데요. 네, 암보험 보상 언제 받죠? 네, 암이 걸려야 받겠죠. 뇌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야 받고 입원비 보험은 입원을 해야 수술비 보험도 수술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에 부합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은 내가 냈던 돈의 일부만 제하고 돌려주는 보험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돈을 받기도 편한 데다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1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손보험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건데요. 네, 이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만 두고 나머지 보험은 없어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좋지만 네, 반대로 이런 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험료가 올라가서 부담이 많이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정리하고 나면 의료비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비책이 바로 진단비입니다. 네, 보통 3대 진단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망률 1, 2, 4위인 암, 심장, 뇌를 주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진단비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네,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돈 내기 전에 병원에서 먼저 치료해 줄까요? 네, 당연히 안 해주겠죠. 이렇게 암이 걸려도 못 고쳐서 죽는 게 아니라 고칠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만약 진단비가 가입이 돼 있다면 진단서만 받아가지고 보험서에 청구하면 가입된 금액을 받아서 그 돈으로 치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치료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암에 걸리면 보통 3, 4일 만에 치료하고 낫는 게 아니죠. 네,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길면 10년 가까이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4인 가족 가장인데 암에 걸려서 일도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치료받는 동안 우리 가족들은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배우자가 평생 집안일만 했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일을 하는 것조차 힘들겠죠.
그래서 진단비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단비를 받아서 생활비나 치료비를 써야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암 진단비를 얼마나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MC님이라면 암 진단비를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암 진단비 뭐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많이 받고 싶다고 생각하셔서 보통 1억, 2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려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금액은 본인의 1년 연봉 정도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 우리 가족은 3천만 원에 맞춰서 생활했을 거고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맞춰서 생활을 했을 거기 때문에 진단비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금액은 본인의 1년 연봉 정도입니다. 단 가족력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보장을 더 올려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보험을 꼼꼼히 준비한 다음에는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다음 준비해야 될 보험은 후유장애입니다. 네, 후유장애란 만약에 사고로 발을 다쳤는데 고치다 안 돼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능이나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진 것, 이게 바로 후유장애인데요. 네, 다만 이 후유장애는 50대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라 늦어도 40대 안에 준비하셔서 가성비 있게 하시는 게 좋으시니까 이 점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네, 이 수술비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수술이라고 하면 아직도 메스로 피부를 째서 피를 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물론 맞는 얘기죠. 예전에는 수술하면 전부 의사들이 메스로 피부를 째서 하는 수술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 수술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기술들이 신의료기술에 등재가 되면 보험사에서도 수술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는데요. 그때 받으시면서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때 용종이나 폴립만 제거해도 수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맘모툼이나 하이프 같은 것도 다 수술이거든요. 이렇게 수술비 보험이 가입이 잘 돼 있으면 용종만 제거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만일에 걱정하시는 암이나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잘 됐다면 수천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수술비 보험이 왜 중요하냐? 아까 진단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진단서 받은 걸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건강검진을 해서 이번엔 대장암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청구를 했는데 이번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진단비는 일회성이라 한 번만 주고 끝나거든요. 물론 요즘 가입하는 보험은 추가로 또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한 번만 주고 끝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술비는 올해 해도 받을 수 있고 내년에 또 해도 받을 수 있고 5년 뒤, 10년 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 준비하는데 10만 원 들어간다면 수술비는 3, 4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좋고 받을 확률이 높은 보장이라 진단비와 더불어 반드시 세트로 가져가야 될 보험인 거죠. 네, 그럼 다음엔 어떤 보험일까요, MC님? 글쎄요. 지금 수술비까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종신보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종신보험이라고 알고 계신 사망보험인데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망보험에 대해 많이들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4인 가족 가장인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필 남은 배우자는 직장 생활도 안 해봤던 사람이고 자녀들도 아직 어리다면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아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보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힘든 건 일정 기간 견디고 지나면 많이 없어지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때 만약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만약에 내가 4인 가족 가장인데 이번엔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자녀들도 성인이 돼서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면서 잘 산다고 하면 그때 내 노후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이 사망보험을 해지를 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망보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하셔야 될 게 간병보험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가장 뜨는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면 간병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쓰면 부담이 없겠지만 한 달 내내 쓰면 벌써 수백만 원이 드는데요. 이게 여유가 많은 분들이야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보통은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뉴스에서 간병 지옥이다, 간병 파산이다, 아니면 뭐 10명 간병했던 사람들 중에 7명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는 등등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것처럼 간병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인데다가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보험들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입하는 순서는 아셨겠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네, 현재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손보험 다음에 암보험 준비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고 받는 보장도 달라져요. 네, 우리나라 보험사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 아프거나 다치는 걸 관장하는 손해보험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 두 보험사의 보험료나 보장 범위가 달라요. 네, MC님 혹시 유사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암과 유사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암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암인데요. 이 암에 걸리면 99%가 죽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가벼운 암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A와 B 두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 모두 유사암 중에 하나인 대장전막내염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A는 손해보험사에 1억을 가입했고 네, B는 생명보험사에 1억을 가입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같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유사암은 말 그대로 암과 비슷하지만 온전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암에 1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10에서 20%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유사암을 손해보험사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만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사는 이 4가지 외에 비침습 방광암, 대장전막내암까지 유사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대장전막내암에 걸렸어도 두 사람이 받는 보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요즘 나온 생명사의 보험은 손해보험사와 보상 조건이 같아지고 있긴 한데요. 예전에 나온 보험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2위인 심장도 예를 들어볼게요. 네, 화면 보시면 원 가운데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 어떤 병인지 아세요? 네, 뉴스에 가끔 쓰러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해서 살렸다는 내용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병입니다. 이 심장병이 100%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 걸릴 확률은 9%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심장이 꽉 막히는 써서 쓰러지는 급성 심근경색 전에 반만 막히는 협심증이라던가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늦게 뛰는 부정맥이나 혈액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심부전 등에서 미리 잡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급성 심근경색에 5천만 원 가입된 분이 협심증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제일 폭넓은 심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해야 최대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에 1억 가입을 해놓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도 뇌혈관 질환을 100%로 했을 때 10%도 안 되는 확률이라서 역시나 사전에 받는 검진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는 그 전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청구하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해야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입원 일당이나 치매보험,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등등 여러 가지 확인할 내용은 무수히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순서와 보장 범위만 잘 확인하셔도 준비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